오늘은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의 저자이신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14권의 책을 냈고, 이번에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그동안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사이클이 한 10여 년 지속되면서 발생했던 그 기존의 사이클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어서 그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위기 요인과 또 한편으로는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좀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하긴 그렇지만 책 제목도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당면한 위기, 해결해야 될 위기와 관련된 과제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을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위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너무 지나치게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이게 이제 핵심적인 위기 리스크 요인이고, 또 2차 전지 산업을 필두로 해서 그 기존의 반도체 산업과 새로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특히 한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이제 마련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초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슈가 조금 있잖아요. 네. 네. 그 인플레이션 어제도 보니까 그 미국에서 좀 CPI 지수가 좀 기대 이하로는 예상 이하로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높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8.5%가 나왔는데요. 네. 네. 예전에 8.5%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물가 상승률이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참 네. 한편으로 재밌는 게 지난달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그러죠. 앞으로 CPI라고 제가 이제 통칭할 텐데, 네. 그 CPI가 9.1%까지 나왔다가 어제 이제 8.5%로 나오니까, 이제 피크아웃 한다, 고점을 찍었다, 뭐 이런 안도감 때문에, 네. 어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조금 인플레가 잡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렇게 빠르게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은 찍었다. 그런데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 8.5%를 찍은 인플레를 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뒷박질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초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트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도 되게 이제 좀 머뭇거렸고 또 많은 그 당시에 이른바 뭐 투자 시장의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죠. 근데 이 공급망 교란 사태가 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이제 치솟았고 그 여파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된 6월 CPI가 이제 9.1%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 CPI라는 것은 사실 약간은 후행 지표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박질한 것이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좀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또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수출을 재개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구성이 뭐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거비 또 이제 서비스,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소비하는 상품 소비, 큰 틀에서 이제 그런 항목들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CPI가 상대적으로 지난달 발표된 수치보다 떨어진 걸로 나왔고,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이 변동성이 약한 그 물가들을 이제 근원물가라고 하는데, 근원물가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원물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에너지와 식품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좀 진정되면서 점점 더 다음 달에도 하락하는 수치들이 나올 텐데, 근원물가 부분에 가면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주거비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 부분인데요. 미국의 주거비는 한국하고 다르게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략 한 32% 정도가 돼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서비스 물가는 말 그대로 사람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하락을 해야 사실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거비부터 따져보면 미국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임대료, 즉 임차료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산다고 할 때 월세로 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야 될지, 이걸 이제 환산해서 자가 임대료 또는 뭐 등가 임대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주거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특성이 뭐냐 하면 주택 시장의 가격이 실제로 꺾여도 이게 상당히 후행적으로 가장 늦게는 한 1년 반 이후에 후행적으로 반영이.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빨간색 선이 질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민간 부동산 가격 지수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민간의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소비자 물가 내에 임대료, 그러니까 주거비 부분은 뒤늦게 후행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 거다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내에 주거비도 바로 꺾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수가 이게 점차 내려오더라도 주거비 물가는 한동안은 계속 올라가서 아마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주거비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얼마 전에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그 미국의 고용시장은 상당히 탄탄한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경기가 침체되는 요인으로 보고 또 그렇게 되면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고 또 고용 사정이 악화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뭐 아직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안 미쳐서일 수도 있지만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걸로 나옵니다. 이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더라도 시장의 예상치 이상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 이제 이 감안을 또 한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5%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하면 낮은 편이긴 하지만 5%대 임금 상승률이라는 건 결코 낮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후행적으로 한동안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인건비도 서비스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도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와 식품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긴 하겠으나 주거비와 인건비 측면에서 보자면 그 하락세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팍팍팍 꺾이겠지, 팍팍팍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오산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금리 인상적인 부분에서도 지나치게 낙관해가지고 뭐 네. 갑자기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 금방 또 금리 인하 기조에 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이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네.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되게 좋게 나오니까 미 연준이 자,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고용 시장이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려도 고용 시장이 탄탄하니까 또 어쨌거나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궁극적으로는 고용 시장이 탄탄하게 살아있으면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 시장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니까 이 8월 달은 이제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그 결정하는 기구인 FOMC 회의가 쉬는데 9월 달에 다시 열리죠.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0.75%포인트 올리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다가 어제 이제 CPI 결과가 나오면서 그러면 미 연준이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정도, 즉 한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로 끝나겠네. 이런 이제 기대가 또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끝났죠. 근데 제가 좀 보기로는 일단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지표들을 계속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플레가 그렇게 가파르게 잡히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자면 올 연말까지 3.5%포인트 전후까지는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고 미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어제 오늘 그런 발언들이 따라 나오는데 내년까지 4% 또는 4%대 초중반까지 올려야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조금 가능하면 이런 우려들을 애써 외면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강하다라는 거. 그걸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이렇게 그 물가와 금리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자산시장, 투자시장이 좀 관심이 많기 때문인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 시장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주식시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초부터 좀 하락세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뭐 코로나 이후 때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의 가능성은 없을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제가 일단 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주식시장 흐름을 전망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투자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는 매크로 경제 흐름을 보고 또 그게 주식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까를 이렇게 연연하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마치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고 이른바 기관 투자자들, 증권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개인 투자자는 그런 식의 투자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장 흐름에 이렇게 연연하면서 투자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폭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전제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뭐 굳이 시장 흐름을 따지자면 코로나 직후와 같은 그 V자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때는 코로나라는 충격이 급격하게 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했던 상태이고 또 단기간에 가파르게 급락한 상태에서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를 만들고 또 2008년 금융위기의 2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니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발생하는 건 그때와는 다르게 과잉 유동성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저 경제 자체에 이제 이 자기 조절 능력이 발휘되는 셈인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유동성 사이클을 끝내고 새로운 이제 금리와 유동성 환경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그 불확실성 또 거기에 수반되는 리스크들을 한 지난 1년 가까이 주식시장이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이제 안도감 때문에 일종의 안도감에 기초한 반등 랠리가 펼쳐지고는 있으나 결국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하면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보자면 다시 경기 침체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다시 하강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기본 시나리오로 하되 그때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변수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
전망을 좀 조정해 갈 필요는 있죠. 그러면은 소장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 좀 주식을 좀 담아가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담아간다, 안 담아간다 이런 질문보다요. 저는 그냥 늘 말씀드린 게 시장에 네. 머무른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뭐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긴 한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늘 100% 풀충전 상태로 시장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특히 조정장, 약세장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 랠리도 나오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울퉁불퉁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세장, 이 조정장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큰 시기잖아요. 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지난 1년간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 흐름을 한번 이렇게 1년 구간에서 한번 보시면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대여섯 번 정도의 큰 흐름에서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섯 번 정도의 이런 약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구간이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약세장으로 가면서도 늘 일직선으로 이렇게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건 뭐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코로나 폭락 장세 때가 아니라면 대체로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 첫째 할 일은 2, 3년 이상에 걸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그리고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 저는 이제 그걸 구조적 성장주라고 그러는데 구조적 성장주를 골라서 이제 좀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적 성장주를 잘 골랐으면 그 종목들이 어쨌거나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러면 평소에 저는 한 20, 30% 정도의 그런 현금을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일부처럼 생각을 하고 갖고 있으라 가능하면. 그러다가 조정의 폭이 상당히 깊어져서 정말 이 종목이 너무 싸게 느껴질 때 그때 가능하면 현금을 써서 싼 가격대에서 더 담고 또 이게 이제 일정하게 반등해서 뭐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그 주가가 반등하면서 일정하게 뭐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이 좀 많이 났다고 생각될 때 또는 한편으로 어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이 많이 난다거나 또는 약간 오버시프팅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 또 그때 이제 적절하게 종목별로 좀 수익을 실현해서 또 현금을 확보해 두고 이런 식의 과정을 좀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약세장에서도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적어도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손실률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소 회원들이 수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소 회원들 이렇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좀 안내를 해서 투자하신 분들 보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익권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 다들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뭐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수익권일 텐데 저희 회원들 중에는 그런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리고 손실폭도 상대적으로 되게 다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조정장,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시장이 머물 때 다만 그때그때 현금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싼 가격대에 가능하면 매수를 하고 그게 올라오면 다시 어느 정도 수익을 일정한 부분 실현하는 방식을 계속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수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소장님 그 구조적 성장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조적 성장주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업이 속해 있는 뭐 산업이라든지 또는 섹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섹터여서 1년, 2년이 아니라 뭐 최소 3, 4년 이상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워낙 빨리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 똘똘한 기업이라면 매년 수십 % 이상씩 가파른 성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한국의 기존의 그 주력 산업들은 대부분 그 시클리컬들이라고 불리는 경기 순환주였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철강, 화학, 해운,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사실 경기 순환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한 2000년대 초중반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이런 시클리컬 산업들도 경기를 타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한국 경제가 비교적 좀 많이 빠르게 성장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긴 흐름에서 보자면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해서 그 흐름을 타고 그냥 그 길게 보고 투자하면 여전히 그 기업들도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 한국 산업들의 특성이 좀 많이 변했고요. 그 특히 그런 경기 순환주들의 그 실적 진폭이 되게 커졌고 대체로는 과거와 다르게 가파르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체하거나 쇠퇴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11년 정도부터 해서 코로나 전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피라고 그때 불렸죠. 계속 행보장세를 보였던 주된 이유가 사실은 한국 주력 기업들의 그런 실적 성장이 정체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이제 장착하게 된 셈이고요. 그 특히 2차 전지가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2차 전지 얼마나 올라왔는데 또 뭐, 아직도 2차 전지야? 해서 뭐 심지어는 야 이미 오른 상태에서 저거 뭐 새로운 개미 호구들 뭐 이렇게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저는 그 기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증권사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늘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또 고민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이 제 안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지난해 경우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이 0.43%였는데 저희 연구소 회원들 평균 수익률은 20%가 넘었어요. 근데 그중에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못하는 사람들,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포함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원들 중에 오랫동안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지난해 뭐 50%, 100% 이런 식의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단연간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뭐 배터리 3사라든지 또 이제 지금 몸집 커져 있는 몇 개 소재 업체들, 이런 종목들을 주로 다루는데, 저희는 그 2차 전지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막 뜀박질할 때 초기부터 2018년, 19년 이럴 때부터 그 종목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소개한 종목들 중에는 에코프로 BM, 뭐 LNF, 뭐 PNT 같은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 가운데 이미 10배그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고 서너 배 이상 주가가 오른 종목들은 수두룩해요. 뭐 큰 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뭐 탐방도 하고 컨퍼런스 콜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른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스몰 캡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의 그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는 디테일하게 그 스몰 캡들 중심으로 이렇게 2차 전지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 연구소는 지금까지 2차 전지 섹터에 속한 그 기업들, 특히 스몰 캡 기업들을 수십 개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뭐 한 기업당 뭐 서너 차례씩 탐방한 기업들도 많고요. 수십 개 기업들을 탐방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고 수시로 또 연락해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전방 산업이 그냥 좋으니까 막연히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기업들을 나름대로 수십 개 기업들을 다 모니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그 기업들한테서 이렇게 얻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2차 전지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빅뱅 폭발이 이제 시작점이고요. 진짜 빅뱅 폭발이 본격화되는 건 3, 4년 후부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가 볼 때 투자 관점에서는 한 10년 이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향후 특히 3, 4년 구간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라면 이 구간을 저는 안 놓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크로 흐름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경기 순환주에 속하는 대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매크로 시황에 따라 주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이중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순환주의 실적을 예측하려면 그게 언제가 실적 고점이고 언제가 경기 저점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가 고점하고 주가 저점은 또 달라요. 심지어는 뭐 화학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실적 고점일 때가 오히려 그때 이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실적 저점일 때가 오히려 투자하기 되게 좋은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의 고점 저점을 파악하고 또 그게 주가의 고점 저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네. 이걸 어떻게 다 알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잘못 한번 들어갔다, 이게 특히 경기순환주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저평가돼 있어 하고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실적이 나빠져서 계속 몇 년간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말이 쉽지 몇 년간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네. 자기 혼자 물려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구조적 성장주는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 시장이 나빠지면 잠깐 물릴 수 있죠. 그 종목도.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또는 뭐 몇 분기 후에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또 대규모 수주를 받거나 해서 조금 지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좀 물려있더라도 물려있는 구간에 사실 비중을 조금 더 실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좋아질 때는 그러면 그때 일정하게 약간 뭐 좀 드러내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완전히 그 큰 흐름에서는 이런 이제 구조적 성장주들의 비중을 실어서 몇 년간 투자하시되 뭐 약세장 조정장에서 약간씩 그때그때 비중을 좀 조절하는 정도로만 가시면 그렇게 해서 3, 4년간 구조적 성장주에 큰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그냥 뭐 몇십 %가 아니고요. 몇 년 후에 다 몇 배씩 수익을 내는 부자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황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뭐 경기순환주 같은 거 투자하면서 그리고 매크로 흐름 휘둘리면서 이거 내가 15% 20% 떨어지면은 손절해야 되네 만에 이 고민하고 있고 15% 오르면 이것도 뭐 수익 날아갈까 싶어서 또 수익 실현 한 해 만에 이걸로 전전긍긍하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기업을 자기가 잘 스터디해서 그냥 한 몇 년 후까지 예를 들어 서너 배 실적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식시장의 기복에 따라서 뭐 이 회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한 3년 후까지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지금 규모보다 3배, 4배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도 대략 서너 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네, 너무 고평가된 구간에 사지 않는다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매크로 시장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 구조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그 종목들이 가능하면 쌀 때 또는 적어도 합리적인 가격 수준일 때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비중 조절만 계속 조금씩 해가면서 3, 4년을 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서너 배 가는데 그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그 개별 기업들의 가치나 실적 전망을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흔들려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제가 구조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